오늘 저는 미국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30년이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정말 오래된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으로 실제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인구 관리나 수사 방식이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며 그때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두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 휴이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이 처음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거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894년 10월 마터벳이라는 교도소에서 한 죄수가 교도관에게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죄수의 이름은 마리언이었고 그는 이미 여러 해 동안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 전역을 오가던 열차들을 상대로 대담한 강도 행각을 벌였던 인물로 당시에는 꽤 이름이 알려진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신고하려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언은 전날 점심시간에 신문을 읽다가 벤저민 프릴런이라는 남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고 말합니다. 페타조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 남자는 실험실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억하기 쉽게 피해자의 이름을 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벤은 38살이었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과거에 절도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아내와 아이도 있었습니다. 벤이 사망한 뒤 그의 가족은 무려 $10,000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벤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는 점 때문에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문에는 벤의 보험금 수령자가 그의 아내라고 적혀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도와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고용해준 인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홈스였습니다. 마리언은 자신이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 가본 적도 없으며 단지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을 뿐이지만 이 죽음이 경찰이 말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소송을 도운 사람의 이름이 홈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홈스라는 인물은 바로 마리언의 옛 감방 동료였습니다. 과거 같은 수감실에 있을 때 홈스는 출소한 뒤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죽일 계획이 있다고 마리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언은 그 말을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보험금을 탄다니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감방 안에서 하루를 때우기 위해 떠드는 허풍 정도로 여기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홈스가 한 과부를 도와 생명보험금을 받게 했다는 기사를 본 순간 마리언은 그때의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홈스는 출소 후 실제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화재로 인한 사고사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에 있던 보험회사, 즉 벤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던 그 회사는 마리언의 증언을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보험 사기의 정황이 있다면 결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보험회사는 사비를 들여 핑커튼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벤의 아내를 도와 보험 소송을 승리로 이끈 홈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핑커튼의 사설 탐정들은 기록을 바탕으로 홈스의 가족이 과거에 살았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언론과 시민들의 압박을 받은 필라델피아 경찰도 벤의 시신을 다시 발굴해 법의학적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 조사 당시에는 시신이 심하게 불에 타 얼굴과 팔다리를 알아볼 수 없었고 당시의 법의학 기술도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장 자체가 사고처럼 보였기 때문에 검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심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다시 정밀 감정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법의 학자는 벤의 위장에서 다량의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클로로포름은 18세기 중반 이후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어지러움과 극심한 피로, 그리고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가 된 뒤에 의사들이 수술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을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바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이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입에 클로로포름을 직접 부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인물은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식도 안쪽으로 추가로 마취제를 흘려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의학 지식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경찰의 조사를 받던 벤의 아내는 울면서 몸을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은 죽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남편 벤은 다른 곳에서 살아있으며 보험금을 타기 위해 화재 사고를 꾸며 잠시 숨어 지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의 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을 너무나 만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홈스가 그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막 받은 직후라 보험회사가 아직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러 가면 경찰과 보험회사의 감시를 받게 되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은 전부 환수되고 모두 감옥에 가게 되니 지금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고 소문도 잦아들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녀와 아이들이 남편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집에는 막내 2명만 있었고 큰아이 3명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벤의 아내는 홈스가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렵 홈스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돈을 남편에게 전달해 벤이 죽은 척 숨어 지내는 동안 밖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돈을 받은 뒤 홈스는 13살의 앨리스, 9살의 넬리, 그리고 7살의 하워드, 이 세 아이를 데리고 필라델피아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홈스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벤의 아내는 며칠 전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이 토론토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토론토에 있거나 최소한 그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토론토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록을 따라 수사한 끝에 경찰은 토론토에 있는 홈스의 임대주택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홈스와 아이들은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자물쇠를 바꿔놓았고 자신도 열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을 대충 살펴보았을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서는 새로 파낸 흙자국과 함께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시신을 대충 묻어놓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경찰이 땅을 파자 지하실 얕은 곳에서 2명의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7살의 소년 하워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토론토의 그 집에서 경찰은 2 여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발송되지 않은 채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홈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편지만 골라보내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편지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아있던 편지들에는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지역 약국 이야기가 등장했고 홈스가 어빙턴 지역에 집을 빌려 4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막내 동생 하워드가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대목을 읽고 소년에게도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즉시 인디애나폴리스로 이동해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홈스는 현지 약국에서 여러 종류의 약을
매우 많은 양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주변의 이웃들은 그해 10월 홈스가 새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지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홈스는 이사 오자마자 집을 수리했고 큰 화덕을 하나 더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가스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며 아이가 3명이나 있으니 석탄과 장작을 쓰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디애나폴리스의 임대주택을 철저히 수색한 결과 피가 묻은 칼과 함께 화덕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가락뼈로 확인되는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홈스가 화덕을 이용해 소년 하워드의 시신을 태웠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남은 뼈들을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추가 수색 끝에 경찰은 집의 굴뚝 안에서 하워드의 치아와 뼈를 찾아냅니다. 이로써 세 아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의 아이들 3명 말고도 홈스는 과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일까요? 벤을 대신해 죽임을 당한 남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정작 벤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시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경찰이 홈스의 과거 기록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텍사스 전역에서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무렵 홈스는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신을 향해 조용히 조여오는 포위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894년 11월 17일 홈스는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어 필라델피아로 송환됩니다. 동시에 법의학 감정 결과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화재 사건의 시신에서 인위적으로 불을 키우기 위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불길을 크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뿌린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홈스가 체포된 뒤 그의 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94년 7월, 그러니까 보험금 $10,000가 지급된 화재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의 일입니다. 당시 홈스는 사기와 채무 불이행 혐의로 체포되어 잠시 구금됩니다. 당시 교도소는 수감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체포된 홈스가 열차 강도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마리언 해치패드와 같은 방에 수감됩니다. 홈스는 곧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 짧은 일주에서 2주 정도의 수감 기간 동안 마리언과 꽤 잘 통했습니다. 마리언 역시 미국 여러 주를 오가며 열차를 털던 대담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홈스는 마리언에게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보험회사 하나를 속여만 $1,000를 챙기는 계획이었죠. 방법은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 하나만 구해 얼굴이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리도록 만들면 끝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계획을 들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홈스는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죽은 척할 생각이었고 계약을 검토하기 위해 한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나 실행을 앞두고 보험회사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험 가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계속해서 재촉하는 데다 변호사까지 대동해 계약을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왔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홈스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느꼈고 결국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 죽은 척하는 방식을 포기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죽게 만드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벤이었습니다. 벤은 그의 꽤 친한 지인이었고 38살로 전과가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아내와 5명의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절실했습니다. 벤은 자신이 죽은 척하면 아내가 생명보험금만 $10,000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돈은 반으로 나누어 홈스와 변호사가 절반을 갖고 벤이 나머지 절반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홈스는 벤에게 함께 작은 사무실을 차리자고 제안합니다.
겉으로는 과학 발명과 연구를 하는 공간처럼 꾸미고 그곳에서 실험실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연출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시신 하나만 가져다 놓으면 된다는 계산이었죠. 벤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망치와 끌을 들던 목수에서 연구자 흉내를 내는 사람으로 변신해 가운을 입고 시험관을 드는 연기를 하면 됐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은 없어도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홈스의 역할은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벤을 대신할 시신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당시에는 노숙자도 많았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으며 전화 같은 통신 수단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하지만 홈스는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벤을 그대로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망 시점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며 생길 위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1894년 5월 4일 홈스는 클로로포름을 먹여 벤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깨어나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관을 사용해 벤의 식도로 상당한 양의 클로로포름을 직접 붓습니다. 그 뒤 불을 붙여 벤을 산 채로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현장이 자살처럼 보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홈스는 이 사건이 최대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연출해야 했습니다. 사고이든 타살이든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럴듯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고처럼 꾸미는 편이 훨씬 번거롭지 않았습니다. 만약 살인사건으로 보이게 되면 경찰은 범인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되면 홈스 자신이 드러날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스는 벤의 몸에 인화성 화학 물질을 뿌린 뒤 벤이 쓰던 담배 파이프를 바로 옆에 놓았습니다. 마치 벤이 실험실 안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혼합물 근처에서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다가 끔찍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벤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홈스가 계획대로 다른 사람의 시신을 가져와 벤 대신 불에 태운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녀는 보험금을 홈스에게 건네고 3명의 큰아이들도 홈스에게 맡겨 런던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홈스는 벤이 현재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스는 아이들을 런던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아이를 인디애나폴리스로 데려갔고 그곳 어빙턴 지역에 집 한 채를 임대했습니다. 1894년 10월 10일 홈스는 현지 약국에 들러 여러 종류의 약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과다 복용을 시켜 막내 하워드를 약물 중독 상태로 만들어 숨지게 합니다. 그 뒤 홈스는 하워드의 두 누나에게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칼로 하워드의 시신을 훼손한 뒤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이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소녀는 동생이 살해되고 시신이 처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하워드의 치아와 뼈 일부는 임대한 집의 굴뚝 안에 숨겼고 손가락뼈 같은 일부 뼈 조각만 화덕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홈스는 두 소녀를 토론토 빈슨거리 16번지에 있는 또 다른 임대주택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1894년 10월 25일 하워드가 죽은 지 정확히 보름 만에 그는 두 소녀를 큰 나무 상자 안에 앉히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이후 상자 뚜껑에 구멍을 뚫고 관을 끼운 뒤 그 관을 석탄가스가 흐르는 배관에 연결해 두 아이를 질식시킵니다. 두 소녀가 숨을 거둔 뒤 홈스는 그 시신들을 집 지하실에 묻어버립니다. 당시는 19세기로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스의 연쇄살인 소식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시카고의 홈스가 소유한 또 하나의 건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입지가 좋은 모퉁이에 자리 잡은 3층짜리 호텔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호텔은 홈스의 살인사건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히 연쇄살인범이 소유한 재산 중 하나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홈스가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지 약 반년이 지난 1895년 5월 19일 필라델피아 경찰은 처음으로 그 건물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버려진
규모가 크고 위압적인 건물이었으며 마치 성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층, 즉 지상층은 과거에 약국이나 식당, 생필품을 파는 상점으로 사용되었고 그 아래에는 지하실이 있었으며 위로는 2층과 3층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자물쇠를 자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음침한 방들, 구불구불 이어진 복도는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2층에서는 쇠로 된 덮개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비밀 통로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그 덮개 아래에는 2층에서 곧바로 지하실로 이어지는 미끄럼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크지는 않았지만 길이가 충분했고 성인 한 명이 몸을 넣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비밀 통로의 용도를 눈치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빠르고 은밀하게 2층에서 지하실로 옮기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 안쪽에는 피가 묻고 긁힌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 떨어뜨려진 것이 사람의 시신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컸습니다. 통로의 끝, 지하실에는 대형 화덕과 산성 액체가 담긴 용기,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혈흔과 사람의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다수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덕 근처에서는 보석함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안에는 보석이 달린 금 목걸이와 피로 얼룩진 원피스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원피스에는 커다란 절개 흔적이 여러 곳에 나 있었고 옷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습니다. 2층의 한쪽에는 방음이 매우 잘 된 밀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학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방에서는 산과 벤젠이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물질은 심각한 화상과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출입문 근처 바닥에는 피로 찍힌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는데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여성의 발로 추정되었고 산에 의해 피부가 녹아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남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문 손잡이에도 혈흔이 남아 있었고 방 안에 남겨진 흔적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산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벤젠이나 석탄가스 같은 물질로 중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 바로 뒤에 서서 온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앞 바닥에는 이리저리 움직인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결국 피해자는 그 방 안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2층에 있는 여러 방들에는 독가스를 주입하거나 산이나 벤젠을 뿌릴 수 있는 비밀 통로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방의 구조는 모두 달랐고 함정의 형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장식문이나 장식물 혹은 벽에 걸린 그림들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그 정확한 위치와 구조는 오직 건물의 주인만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저택을 하나의 살인기계처럼 설계한 잔혹한 살인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그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성장했기에 이토록 잔인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홈스의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침이었습니다. 그는 1861년 시카고에서 멀리 떨어진 평온한 시골 마을 큐멘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훗날 그가 살인의 성을 짓게 되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홈스의 아버지는 가족 농장에서 일했으며 때때로 소규모 상인으로 잡다한 물건을 팔았고 집 페인트 칠을 하는 일도 겸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이들을 자주 폭행했습니다. 홈스 역시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다소 기이한 취미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주 매를 맞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홈스는 매우 영리했고 공부도 잘했지만 성격은 소심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호기심이 유난히 남달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마침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과 거리에는 죽음과 관련된 장면들이 흔하게 등장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의학, 특히 해부학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인체 연구와 탐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 무렵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사람의 뼈를 전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가계의 수준과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홈스는 지역 약국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해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형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뼈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홈스는 뛰어난 학업 성적을 시기하던 문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은 홈스를 해골 앞에 세워두고 해골의 손을 그의 얼굴에 억지로 갖다 대며 겁을 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공포를 느꼈지만 곧 그는 이 경험이 이상하게도 흥미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인체와 해부, 그리고 뼈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홈스는 작은 동물들을 잡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딱정벌레 같은 곤충이나 개구리 같은 작은 생물들이었지만 점차 닭이나 작은 포유류처럼 더 큰 동물들로 대상이 바뀌어 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던 그는 점점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들었고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해부하는 데서 묘한 만족을 찾게 됩니다. 방과 후가 되면 홈스는 집 근처 숲으로 걸어 들어가 그곳을 자신의 개인 실험실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동물들을 찾아내 칼로 자르고 해체하며 칼을 다루는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 9월 21살이 된 그는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합니다. 이 학교는 당시 해부학으로 매우 명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시기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은 시신과 인체, 뼈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법률은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된 중범죄자의 시신만 해부 실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외의 시신은 모두 매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학과 해부학이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였던 반면 사형 집행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부학 분야에서는 시신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만의 일이 아니라 당시 의료계 전반에 걸친 현실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해부 실습을 위해 몰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홈스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필요한 만큼만 시신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는 시신과 뼈를 다른 학생들이나 의료기관에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거래에서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의료기관들이 시신이나 뼈를 구매할 때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경로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냥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합법적인 경로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1884년 23살이 된 홈스는 학업을 마치고 졸업합니다. 바로 그 해 그는 필라델피아의 한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아이가 약국에서 산 약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왜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가 명확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홈스는 그 아이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고 곧바로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이후 그는 과거의 평판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헬먼 웹스터 머틴에서 헨리 하워드 홈스로 바꿉니다. 그 무렵은 골드러시의 시대였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들던 때였습니다. 홈스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과 미니애폴리스를 전전하던 그는 결국 시카고에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시카고는 가축과 가금류 도축 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도축과 해체가 도시 산업의 중심이었죠. 아마도 홈스는 이곳에서 자신이 배워온 분야와 묘한 공통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피와 살이 도시의 공기처럼 스며든 곳이었으니까요.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라는 학력을 가진 홈스는 시카고 외곽 캔거트 지역 도축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약국에서 곧바로 일자리를 구합니다. 높은 학력과 의료 지식 덕분에 그는 빠르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정도 자금을 모은 홈스는 약국 주인을 설득해 가게를 인수했고 상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뒤 사업 규모를 점점 키워나갑니다. 1888년 홈스는 그동안 모은 돈과 시카고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빌린 자금을 더해 약국 맞은편에 있던 빈 땅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건물의 공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했죠. 이것이 바로 그 건물의 설계 모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 구조는 극도로 기이하고 비밀스럽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홈스는 규모 크고 신뢰받는 약국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괴한 해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의 살인 기계 같은 건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지나 1889년 여름 무렵 건물은 절반 정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홈스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직접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약국이 공사 중인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가며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추가 가스관, 비밀 통로, 그림으로 가려지는 벽 속의 은신 공간, 그리고 2층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파이프 통로 같은 기이한 구조물들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홈스는 건물의 구조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매우 교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건설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한 팀이 오래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인부들로 교체했습니다. 누구도 건물 전체 구조를 파악할 만큼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은 공사 도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물 구조가 지나치게 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임금을 받고 조용히 떠났을 뿐입니다. 그 많은 노동자들 중 단 한 명만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벤저민, 앞서 휴이가 벤이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그는 훗날 보험 사기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고 홈스에게 살해당한 뒤 보험금 $10,000까지 빼앗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벤은 학력이 낮고 알코올 중독이 있는 목수였습니다. 성격은 조용했고 매우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홈스는 벤이 어딘가 어수룩하고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벤에게는 5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그에게 절실했습니다. 결국 홈스는 벤을 자신의 충실한 조수로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저택이 지어지던 지역은 시카고 외곽이었기 때문에 당시 행정당국의 건축감독도 도심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90년 여름이 되자 건물은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시카고는 1893년 세계 박람회가 잭슨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홈스의 저택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홈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는 즉시 건물의 1층을 식당과 약국으로 사용하고 위층들은 호텔로 개조해 곧 열릴 세계 박람회를 찾을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택에서 세계 박람회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가격만 합리적이고 서비스만 제대로 갖춘다면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이상적인 숙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홈스는 호텔의 이름을 아예 세계 박람회 호텔로 바꾸고 건물 밖에 커다란 간판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호텔이 박람회를 운영하는 측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마치 같은 운영진이 관리하는 시설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도시나 다른 주에서 온 여행객들이었기 때문에 시카고의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보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무 의심 없이 홈스의 호텔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덫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홈스는 아무나 숙박을 허락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골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예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박람회 개막일이 가까워질수록 관광객은 점점 더 늘어났고 그 시기에 미국 사회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여성들은 주로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역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시의 도덕적 기준에서는 특히 중산층 이상 여성들이 정치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것조차 수치로 여겨졌고 사회적 편견도 매우 강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혼의 관계로 아이를 낳거나 기자로 활동하거나 혼자 여행을 다니는 여성은 반항적이고
본분을 벗어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이동하며 살아갈 자유도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이는 분명 진보였지만 동시에 위험을 동반한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홈스에게 이런 사회적 변화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동시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대학들이 늘 연구용 시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숙박객들을 시신이나 뼈로 만들어 그것을 상품처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홈스는 호텔의 손님들,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자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에는 저택 지하실에서 뼈를 표백해 의과대학에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희게 처리된 뼈가 색이 변한 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홈스의 첫 번째 희생자는 줄리아 코너였습니다. 그녀는 로렌스 코너 박사의 아내였고 동시에 홈스의 약국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홈스는 줄리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단아한 얼굴에 매료됩니다. 그녀에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홈스는 줄리아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추가 수당을 제시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도 남아 장부를 정리하게 했고, 그렇게 점점 그녀를 남편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줄리아가 야근을 하던 시간들 속에서 홈스는 노골적으로 구애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미적 기준으로 보면 홈스의 외모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인상이 강하고 수염이 많아 호감형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진은 흑백이었고 무엇보다 그 시대 유럽계 남성의 미적 기준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홈스는 지적인 인상에 차가운 푸른 눈, 곧은 콧날을 가진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외과 의사의 손처럼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부드럽고 박식한 말투까지 더해져 매력적인 남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줄리아 역시 그를 예의 바르고 달콤하며 부유한 신사로 느끼게 되었고, 점점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자신의 남편보다 훨씬 매력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줄리아는 그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신사의 미소 뒤에 곧 끔찍한 범죄의 막을 올릴 악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891년 여름, 코너 박사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됩니다. 아직 크리스마스도 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미 바람난 상황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격분합니다. 그는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 시점에서 줄리아는 5살 난 딸을 데리고 홈스와 함께 그가 꿈꾸던 저택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줄리아와 홈스가 함께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아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홈스에게 전했습니다. 줄리아는 두 사람이 결국 결혼해 자신이 이 저택의 주인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가 따뜻한 가정을 꿈꾸고 있을 때 홈스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한창 성장 중이고 아버지가 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가 계속 그와 함께 있고 싶다면 아이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줄리아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나 의지할 곳이 없었고 내연 관계로 사는 건 역시 큰 오명이 따랐습니다. 그런 여성은 사회에서 쉽게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생계와 일자리마저 모두 홈스에게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줄리아는 아이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스는 자신이 약사이고 의학을 배웠다며 직접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고 큰 고통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91년 크리스마스 이브 밤, 홈스는 줄리아를 수술도구와 차가운 강철 수술대가 모두 준비된 방으로 데려갑니다. 줄리아는 떨리는 몸으로 수술대에 누웠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연인이 가진 의학적 기술을 믿었습니다. 위험한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입니다. 홈스는 가볍게 마취제가 묻은 천을 그녀의 입에 올려놓았습니다. 줄리아가 의식을 잃자 홈스는 자신이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꿈꿔왔던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줄리아의 목을 졸라 숨을 끊었고
그녀가 죽은 뒤에는 시신을 해체해 뼈만 남겼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피로 흠뻑 젖고 난도질된 흰색 원피스는 그날 줄리아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줄리아의 5살 난 딸 역시 같은 크리스마스 밤에 홈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독약을 억지로 마시게 했습니다. 훗날 경찰은 불완전한 어린아이의 뼈를 발견했고 이는 5살에서 6살 정도의 아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뼈는 줄리아의 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당시 어린이의 뼈는 값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홈스는 그것을 팔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인 여성인 줄리아의 뼈는 달랐습니다. 홈스는 찰리스 테리라는 골격조립 기술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표백된 뼈를 순서대로 맞추는 일을 했고 한 구의 골격을 조립하는 대가로 $2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92년 1월 홈스는 줄리아의 골격을 해너먼 의과대학에 $200가 넘는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그 시대에는 의과대학들이 연구용 시신과 골격에 극심한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출처가 어디인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물건이 나오면 바로 사지 않으면 금세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뼈가 어디서 왔는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줄리아와 그녀의 5살 딸이 사라진 일에 대해 홈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아가 깊이 고민한 끝에 아이를 데리고 옛 남편을 찾아가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도 추적할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스의 호텔 건물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정상적인 사업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세계 박람회가 개막한 날 1893년 5월 1일 도시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백만 명의 방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 모두는 먹을 곳과 잘 곳이 필요했고 홈스의 세계 박람회 호텔은 완벽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나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남성 손님이나 가족 단위 손님은 거절했고 혼자 여행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만 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주에서 온 여성일수록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시카고에서 갑자기 사라져도 경찰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홈스는 그런 여성들을 비밀 통로와 빈벽, 구리로 된 관찰 구멍, 방음이 완벽한 밀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방으로 연결된 가스관 시스템이 설치된 방들에 배치했습니다. 그가 살인을 원할 때면 밸브를 열어 석탄가스나 화학 독가스를 흘려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잠든 사이에 질식해 죽었습니다. 때로는 벤젠 같은 산성 물질을 사용해 고통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몰래 방에 들어가 마취제를 사용해 피해자를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고문 도구들이 가득했고 기름을 사용하는 화덕과 사지를 늘려 찢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홈스는 점점 더 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방음시설 덕분에 비명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발각될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건물 안의 객실뿐 아니라 지하실에서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시신을 처리하던 기름 화덕은 때로는 사람을 산채로 태우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화덕이 고장나자 홈스는 수리공 한 명을 불러 점검을 맡깁니다. 수리가 끝난 뒤 홈스는 그에게 화덕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수리공이 화덕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홈스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고 그 남자는 그대로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화덕 수리공의 이름은 워너였고 그는 이후 실종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끝내 그의 행방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워너, 미니, 줄리아 같은 이름들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 주민이었거나 홈스의 가게에서 일했거나 그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893년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 세계 박람회 호텔에 머물렀던 다른 투숙객들의 신원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이었고 이곳에 가족도 지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호텔에 묵었다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사라졌을 뿐입니다. 실제로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조차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홈스는 의과대학의 인체뼈를 팔아 상당한 돈을 벌었고 일부 투숙객들에게서 현금과 보석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만으로는 호텔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들인 가구와 자재 비용은 아직도 모두 지불되지 않은 상태였고 공급업체들은 공사 초기부터 완공 이후 그리고 호텔이 운영된 뒤까지 끊임없이 대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홈스에게는 빚을 갚고 호텔을 유지하기 위한 큰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손님들만 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지자 그의 아내들마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홈스는 18살 때 뉴햄프셔에서 클라라 린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갑니다. 이후 1886년 말 25살이 되던 해에는 미네소타에서 머더 브너럽과 다시 결혼해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93년 5월에는 앞선 두 아내와 여전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세 번째 아내 미니와 또다시 결혼합니다. 세 번째 아내 미니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1893년 여름 세계 박람회와 호텔이 가장 붐비던 시기 홈스는 보스턴에 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미니 윌리엄스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미니는 시카고로 이주해 홈스의 건물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24살이던 미니는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미니는 윤기 나는 갈색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홈스가 진정으로 노린 것은 그녀의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텍사스에 있는 큰 농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삼촌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막대한 빚에 시달리던 홈스에게 미니는 아름다움과 재산을 동시에 가진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홈스는 미니를 유혹했고 결혼을 앞두고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며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남자가 관리하는 편이 더 수월하다며 여행 전에 농장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자고 설득합니다. 순진했던 미니는 그 말을 믿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미니는 여동생과 함께 홈스의 호텔로 와 짐을 정리하며 다음 날 떠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홈스는 두 자매를 맞이한 뒤 교묘하게 각기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두 방은 모두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미니와 그녀의 여동생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미니의 부모에게는 딸이 로버트 페리라는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홈스가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기에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홈스는 미니의 빈 여행 가방을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그걸로 자신의 책임은 끝났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부모는 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미니는 벤젠과 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방, 앞바닥에 남아있던 피와 산에 녹아내린 발자국, 그것은 바로 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홈스의 세 번째 아내였던 그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훗날 경찰은 시카고에 있는 한 의사의 집에서 미니의 골격을 찾아냅니다. 이는 찰리스의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홈스에게 고용되어 줄리아의 뼈를 포함해 여러 골격을 조립해 팔았던 인물로 홈스가 뼈를 넘기던 장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홈스는 투숙객과 직원, 연인들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데에는 매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채권자들만큼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1893년 10월 세계 박람회가 끝났을 무렵 홈스가 지고 있던 빚은 총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조지라는 이름의 변호사는 지하실 화덕을 시공한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홈스를 찾아와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홈스는 여전히 건설업자들과 자재 공급 업체들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직접 찾아와 상황을 파악한 조지는 화덕 시공회사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시공업체와 자재상들 역시 홈스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조지는 홈스에게 돈을 떼인 사람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열고 집단으로 압박해 빚을 받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홈스는 교활했고 상황 판단도 매우 빨랐습니다. 채권자들이 연합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즉시 도주를 선택합니다. 게다가 법률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기 전 건물에 대한 봉인 조치까지 해두었습니다. 1893년 11월 22일 홈스는 자신의 조수였던 벤과 함께 호텔의 위쪽 2개 층을 급히 봉인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근 뒤 시카고를 떠납니다. 이 벤은 훗날 $10,000 생명보험 사기 사건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텍사스 포트워스로 도망칩니다. 포트워스에는 홈스가 소유한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농장은 원래 3번째 아내였던 미니가 삼촌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었고 홈스는 미니를 살해하기 전 명예 이전을 받아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홈스는 이곳에서 농장을 팔아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자신의 병적인 살인 욕망을 계속 충족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농장은 비교적 순조롭게 팔렸지만 포트워스는 시카고와 달리 작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관광객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홈스가 몸을 숨기거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그는 다시 사기 범죄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당시 포트워스 일대에서는 말과 마차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홈스와 벤은 서류를 위조해 말을 구매한 뒤 말 주인에게는 가짜 수표를 건네고 말을 되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나중에 말 주인이 수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텍사스와 포트워스에서는 당시 말 도둑질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홈스와 벤은 다시 함께 도주합니다. 포트워스에서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홈스는 과거에 해왔던 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한 그는 오래된 약국 하나를 인수해 새로 단장합니다. 진열대에는 여러 대형 제약회사에서 외상으로 들여온 약품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신통치 않았고 결국 홈스는 재고를 처분하고 약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물론 약값에 대한 빚은 제약회사들에 전혀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채권자였던 머제약회사는 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홈스는 다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한 죄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마리언 해치패드였습니다. 홈스는 감옥 안에서 마리언에게만 $1짜리 생명보험 사기 계획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홈스는 벤과 함께 필라델피아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한 보험회사가 벤을 대상으로 보상금 $10,000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짜 특허와 가짜 연구 명목의 사무실을 차려 곧 일어날 사고를 준비하며 세상의 눈을 속입니다. 동시에 보험 사기에 사용할 적당한 시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홈스는 시신을 구하는 대신 벤을 직접 죽이는 쪽이 훨씬 수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 사기를 완벽하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홈스는 벤뿐 아니라 그의 어린 자녀 3명까지 모두 살해했습니다. 1895년 10월 28일 연쇄 살인범 홈스는 벤과 그의 세 아이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인물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홈스의 정확한 희생자 수는 지금까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 그중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인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버트 리콕 박사입니다. 홈스는 이 의대 동창이 1886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에게 살해된 첫 번째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리콕은 1889년 10월 4일 캐나다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죽음은 홈스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홈스의 피해자는 거의 200명에 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9명이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발견된 흩어진 뼈 조각들과 남겨진 물건들을 토대로 보면 실제 피해자는
27명 이상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홈스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경찰 수사의 비효율성과 선정적인 보도를 즐기던 황색 언론의 과장된 기사들까지 겹치면서 피해자 수에 대한 수치는 모호한 상태로 남았지만 여전히 자료처럼 인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첫날부터 홈스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며 스스로 변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학력과 지적 능력을 믿고 있었고 직접 변론하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세기의 재판에서 주목받고 싶어 했고 법정에서 연설을 하며 언론의 중심에 서길 원했습니다. 이런 심리는 다른 연쇄살인범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홈스는 말솜씨가 좋은 연설가이긴 했지만 법률 지식과 변론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1895년 12월 2일 배심원단은 홈스에게 살인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들은 그는 얼어붙은 듯 멍해졌고 자신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은 홈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형 집행 방식은 교수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범죄에 대한 모든 진실은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스터리가 깊어질수록 대중의 집착과 호기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 신문사는 홈스에게 7,500달러를 지급하고 회고록을 쓰게 했고 그 내용을 판매해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며 쓴 자백록에서 홈스는 수감 이후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악마,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더 악마처럼 보이기 위해 코수염을 벤데타 스타일로 길렀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섬뜩한 고백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뒤 거울을 보면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무시무시한 악마의 모습만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그저 악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단어만이 이 연쇄살인범을 설명하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1896년 5월 7일 홈스는 35살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형장에 오르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관을 시멘트로 봉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시신을 파내 뼈를 훔쳐 의과대학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그렇듯 그들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잔인하지만 정작 자신이 죽음을 마주하면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홈스 역시 온몸을 떨며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처형장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홈스의 연쇄살인 사건은 훗날 연쇄살인범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0년이 훨씬 넘은 아주 오래된 사건으로 휴이가 채널 범죄 기록에서 다룬 가장 오래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로 인해 범죄를 발견하고 검거하는 데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기록이 종이 문서로만 관리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따로 등록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실종 사건과 미제 사건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후 심리학자들이 홈스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장애는 무감각함, 후회나 죄책감의 결여, 공감 능력의 부족, 그리고 지속적인 반사회적 행동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조작을 일삼으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과대자기 평가와 반사회적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재산도 있었으며 의학을 공부해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던 인물이 결국은 진짜 악마 같은 살인 괴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묘한 조합 때문에
홈스에 대한 이야기는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강한 흡인력을 가지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잔혹함과 야만성, 그리고 살인범의 비정상적인 심리가 뒤섞여 있어 사람들을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이 사건의 전개와 세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더 많은 미스터리 범죄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